밤의 장막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자 유노이아 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별처럼 빛났다. 섬세하게 조율된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하객들의 부드러운 담소와 어우러졌다. 모든 것은 완벽했고 모든 것은 서유진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무대였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미소는 진주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파티의 안주인이자 유노이아 그룹의 CEO 강태민의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파티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유진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꿈과 같았고 남편 강태민은 그녀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의 성공을 내조했다. 강태민은 파티의 주인공처럼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유능한 CEO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고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계산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그저 파티 준비로 인한 피로 때문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미는 부드러운 손길로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이끌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유진은 남편이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이런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는 것을 즐겼으니까 그녀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부드럽게 뛰었다. 유진아, 생일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야경처럼 화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품 안에서 값비싼 보석 상자 대신 차가운 질감의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고 불길했다. 설마 하던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생일 카드나 깜짝 선물 증서 대신 차갑고 간결한 글씨로 인쇄된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 세 단어가 유진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채 떨려 나왔다. 태민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마치 지루한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다. 말 그대로야.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됐어. 서유진, 당신은 더 이상 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난 내 옆에서 함께 싸워줄 파트너가 필요하지. 온실 속 화초처럼 내 뒤에 숨어 있는 장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장식품.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그렇게 쉽게 폄하될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의 경력과 꿈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그를 위해 살아왔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녀는 그저 쓸모없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충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게. 당신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도장만 찍어주면 돼. 세간에 시끄러운 소문이 나는 건 원치 않아.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가치가 하락한 주식을 처분하는 투자자처럼 그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다. 사랑했던 기억마저도 비즈니스의 일부인 것처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파티장 안을 무의식적으로 쳐다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행복을 축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불행을 목격하는 관객이 될 터였다. 태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심지어 다른 여자의 이름까지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오수아 회장의 딸 오민서 씨를 알지? 그녀가 내 새로운 파트너가 될 거야.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더 큰 야망을 위한 정략적인 선택이었다. 자신은 그의 야망을 위한 사다리였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낡은 사다리를 가차없이 걷어차 버리는 것뿐이었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로 전락했다. 태미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몸을 돌려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어울렸다. 유진은 차가운 테라스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티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질 때쯤 그녀를 찾아온 한 하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 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눈은 어느새 차갑고 깊은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파티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강태민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온실 속 화초를 꺾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꺾은 것은 화초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씨앗을 땅속 깊이 심어버린 것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밤 30번째 생일을 맞은 서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서유진이 태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전략과 불타는 복수심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민의 제국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서유진의 이름은 서울 사교계에서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언론은 며칠간 유노이아 그룹 안주인의 충격적인 이혼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했지만 강태민이 던져준 몇 건의 더 큰 기업 뉴스에 금세 잊혔다. 그는 마치 낡은 옷을 버리듯 그녀의 흔적을 지웠고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 유진은 단 하나의 여행 가방만을 든 채 새벽의 푸른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동해의 거친 파도가 포효하는 이름 없는 해안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다. 첫 몇 주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배신감의 고통과 상실의 슬픔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잠들지도 못했다.
오직 창밖으로 보이는 쉼없이 해안을 때리는 회색 파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파도는 마치 그녀의 무너진 심장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야망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과 굴욕뿐이었다. 눈물은 말라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그 자리를 텅 빈 공허함이 채웠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민의 얼굴이 나왔다. 그는 오민서와 나란히 서서 새로운 합작 사업 발표와 함께 약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 순간 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공허함을 채운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였다. 그녀는 TV를 꺼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다음 날 유진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태민이 경멸과 함께 던져준 위자료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엄청난 액수였지만 그 안에는 서유진의 미래를 보장하는 마지막 배려라는 식의 위선적인 조항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돈이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묶어둘 족쇄가 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유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 돈은 족쇄가 아니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한 남자를 찾아 나섰다. 윤성환. 10년 전 대한민국 증권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으나 강태민의 무자비한 적대적 MA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진 비운의 천재. 유진은 그가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를 몰아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자신과 같은 상처와 복수심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윤성환의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젊은 여자를 경계했지만 유진이 자신의 이름과 강태민의 이름을 함께 꺼냈을 때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유진은 어떤 감상적인 하소연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유노이아 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여 찾아낸 치명적인 약점들에 대한 보고서였다. 윤성환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유진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상처받은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던 금융 천재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과 재능, 그리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절박함. 왜 나를 찾아왔지? 윤성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강태민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어.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선생님께는 경험과 지혜가 있고 저에게는 동기와 자본, 그리고 내부를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괴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성환의 집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유진은 강태민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5년을 복귀하며 그의 경영 스타일, 성격, 약점을 모두 분석했다. 윤성환은 그녀에게 실전 투자 기술과 기업 사냥의 잔인한 세계를 가르쳤다. 유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키보드 위에서 무섭도록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매의 눈으로 변해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하고 정확해졌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사라졌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한 핵처럼 자리 잡아 그녀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진은 자신의 위자료 전액을 투입하여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아트로포스 홀딩스.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의 실을 끊는 여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강태민의 운명의 실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법인 계좌에 첫 자금을 이체했다. 강태민이 던져준 돈이 그의 심장을 겨눌 첫 번째 총알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트로포스 홀딩스의 첫 번째 움직임은 금융시장의 거대한 소음 속에서 미세한 파문처럼 시작되었다. 윤성환의 낡은 집, 수많은 모니터가 깜박이는 그 방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유진은 마우스를 쥔 채 몇 주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번째 목표물을 조준했다. 그것은 유노이아 그룹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인 작은 반도체 회사였다. 그 회사는 곧 유노이아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강태민의 경영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항상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를 최대한 압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녀는 태민이 재계약 과정에서 무리한 단가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 공급업체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유진은 아트로포스 홀딩스의 이름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분석에 기반한 계산된 위험이었다. 윤성환은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경험은 신중함을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냉정한 분석과 예측으로 움직이는 프로페셔널이었다. 예상대로 몇 주 후 유노이아 그룹과 공급업체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공급업체의 주가는 폭락했고 아트로포스 홀딩스는 첫 번째 전투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액수는 전체 작전을 생각하면 미미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그녀의 전략이 옳았다는 증명이었고 강태민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의 제국을 흔들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이 작은 승리를 시작으로 유진의 체스판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아트로포스 홀딩스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조용히 지분을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개발한 신약 기술이 주목받으며 주가가 폭등했고 유노이아는 뒤늦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그 기술을 넘겨받아야 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서서히 아트로포스라는 이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 실체를 몰랐다. 막대한 자본을 가졌지만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들의 투자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들은 마치 시장의 미래를 읽는 것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아트로포스를 여의도의 유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유령의 배후에 강태민의 버려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진과 윤성환의 협업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유진이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전략을 세우면 윤성환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암암리에 구축된 인맥을 통해 그 전략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행을 도왔다. 윤성환은 유진이라는 제자를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학습 능력과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거물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아트로포스의 활동은 점차 유노이아 그룹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아트로포스가 먼저 현지 유망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값을 올려놓는 바람에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유노이아의 주력 사업 부문은 핵심 기술을 가진 경쟁사가 갑자기 나타난 유령 투자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는 바람에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태민의 책상에 직접 보고될 만큼 큰 사건들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실무진 선에서 처리되는 사소한 문제들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탓으로 돌려졌다. 강태민은 여전히 그룹의 거대한 성공과 자신의 능력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단단한 집안이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눈에는 거시적인 지표와 화려한 성과만이 보일 뿐이었다. 유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강태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의 차가운 얼굴, 자신을 장식품이라 부르던 경멸 어린 목소리.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녀의 투지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희열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그가 감히 무시했던 자신의 두뇌가 그의 제국 전체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트로포스 홀딩스의 자본금은 초기 위자료의 몇 배로 불어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의 변두리에서 움직이는 작은 펀드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유노이아 그룹의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한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윤성환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였다. 윤성환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진짜 사냥을 시작할 때가.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체스판의 초반전은 끝났다. 이제 미들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유노이아 그룹의 회장실은 서울의 하늘 위에 떠 있는 성체와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성공적으로 끝낸 해외 계약건으로 언론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혁신적인 리더,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 그는 신문 일면을 장식한 자신의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그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제국처럼 돌아갔다. 유능한 비서들이 분 단위로 그의 스케줄을 관리했고 임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고 자신의 비전이 곧 그룹의 미래라고 확신했다. 과거의 아내였던 서유진의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었고 그는 그 오점을 성공적으로 도려냈다고 생각했다. 그의 곁에는 새로운 파트너 오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 모 회장의 외동딸로 아름답고 야심만만한 여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기반했다. 그들은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두 그룹의 합병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들의 대화는 애정의 속삭임 대신 M&A, 전략과 지분 구조에 대한 냉정한 계산으로 채워졌다. 태민은 이런 관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강태민은 자신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노이아 드림시티.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수십조 원이 투입될 거대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기념비이자 그의 비전과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거대한 무대였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드림시티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자 회의실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강태민의 카리스마와 대담한 비전에 압도되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박 이사,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노신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 예산과 불확실한 수익성을 지적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재 그룹의 현금 흐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박 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손실들이 여러 사업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언가 이상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감히 토를 단 박 이사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박 이사,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군. 리스크가 두려워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나? 그깟 사소한 손실들은 거대한 성공을 위한 작은 비용일 뿐이야.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공개적으로 박 이사를 모욕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이나 잘 세고 있으면 돼. 결정은 내가 해. 이사들은 숨을 죽였고 박 이사는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태민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는 누구든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제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이 존재해야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1차 예산 집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날 밤 태민은 오민서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오민서는 그의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칭찬하며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태산건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태민은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기꺼이 동의했다. 그들의 약혼은 이런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태민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 클래식 채널을 무심코 틀었다. 흘러나오는 쇼팽의 녹터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순간 그의 뇌리에 책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던 유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채널을 시끄러운 록 음악으로 바꿔버렸다. 쓸데없는 감상.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파일이었고 그는 휴지통을 비운 지 오래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다시 한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듯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드림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는 왕을 넘어 신이 될 것이다. 그는 책상으로 가 프로젝트의 최종 집행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균열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가 서명한 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몰락을 향한 계약서였다. 강태민에게 버림받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와 윤성화는 지난 몇 달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것은 유노이아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조용한 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고래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전 일으키는 거대한 너울과 같았다. 유노이아 그룹의 주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가는 뚜렷한 호재 없이 연일 상승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증권 분석가들은 연일 유노이아 미스터리에 대한 보고서를 쏟아냈고 언론은 베일에 쌓인 큰손의 정체를 추측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MA의 서막인가? 유령 펀드 아트로포스 유노이아를 노리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도 흥분하게도 만들었다. 유노이아 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민에게 굴욕을 당했던 박 이사는 이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흐름에서 거대한 위협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일 세력이 여러 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 교묘하게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고 그 규모는 이미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에 육박하고 있었다. 5% 지분 공시 의무를 바로 코앞에 둔 교과서적인 기업 사냥의 전조였다. 박 이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강태민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소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 신호였다. 하지만 강태민의 반응은 박 이사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거대한 조감도를 건축가들과 논의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박 이사의 긴급 보고를 그는 귀찮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누군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 그거야말로 시장이 나의 비전을 인정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덕분에 주가가 올라서 나도 기분이 좋던 참인데. 박 이사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명백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경영권 위협? 감히 누가 이 강태민의 유노이아를. 박 이사, 당신은 여전히 너무 소심해. 설령 그런 미친놈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 내 제국의 성벽에 머리를 밟고 스스로 부서지게 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해. 강태민에게 있어 이 모든 소동은 자신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너무나도 깊이 도취한 나머지 눈앞에 다가온 실제적인 위협을 제대로 인지할 능력을 상실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정체 모를 적의 등장은 그의 드라마에 흥미로운 긴장감을 더해주는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주인공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같은 시각 동해의 작은 집에서 유진은 마지막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 아트로포스 홀딩스가 확보한 유노이아 그룹의 지분은 강태민 일가의 지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유노이아 그룹의 2대 주주로 등극했지만 세상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준비는 이제 모두 끝났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다음 주는 유노이아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확히 1년 전 그녀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강태민은 아마 기억조차 못할 그저 수많은 기업 행사 중 하나일 그날. 하지만 그녀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성난 파도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의 심장처럼 울부짖던 저 파도는 이제 그녀의 군대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유노이아 그룹의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강태민은 비서가 건넨 통지서를 무심하게 훑어보고는 결제 서류 더미 아래에 던져두었다. 그에게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루하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하지만 동해의 작은 마을, 낡은 우편함에 꽂힌 동일한 통지서를 손에 든 서유진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에게 그것은 드디어 막이 오를 전쟁의 초대장이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유노이아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우를 쏟아낼 것처럼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룹 타워의 대강당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시장을 뒤흔든 적대적 MA 소문의 진원지에서 모두가 보이지 않는 유령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강태민은 이 모든 긴장감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드림시티라는 원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그의 연설은 강력하고 매혹적이어서 청중들은 잠시나마 MA에 대한 불안감을 잊고 그의 카리스마에 빠져들었다. 그는 연설 막바지에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보이지 않는 적을 조롱했다. 최근 우리 그룹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유노이아는 그런 잔바람에 흔들리는 배가 아닙니다. 폭풍이 두려우면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폭풍입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이 전쟁의 승자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의장이 주요 주주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가 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다음으로 최근 저희 그룹의 2대 주주로 등극한 아트로포스 홀딩스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당의 뒷문으로 동시에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마쳤고 주주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어두운 조명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자 장내는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칠흑같이 검은 파워수트, 날카롭게 자른 단발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서유진이었다. 강당 곳곳에서 작게 터져 나온 경악의 소리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1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연기처럼 사라졌던 비련의 여주인공. 모두의 기억 속에 그녀는 연약하고 우아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그녀는 과거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 걸음걸이에는 전장을 향하는 여전사와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유진의 등장은 강태민의 뇌리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환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서유진,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가 경멸하며 내쳤던 세상 물정 모르는 장식품 같던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유령 펀드의 대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하며 아찔한 이명을 만들어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가 연설대에서 뿜어냈던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원초적인 충격만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유진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단상에 앉아 있는 강태민만을 응시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카메라 플래시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주주석 맨 앞줄 아트로포스 홀딩스 대표라는 팻말이 놓인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강태민의 바로 맞은편이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비로소 강태민과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쳤다. 1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조소와 승리자의 여유만이 담겨 있었다. 반면 강태민의 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내버린 돌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돌아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의장이 당황하며 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이미 주주총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강태민의 비전이나 회사의 성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버려진 아내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는가에 쏠려 있었다. 강태민의 제국에 그가 가장 멸시했던 존재에 의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다. 주주총회장에 얼어붙었던 공기는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깨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장의 제지를 무시한 채 서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충격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언제나 그랬듯 경멸과 조롱이었다. 서유진 씨, 이게 지금 무슨 저속한 연극입니까? 그는 일부러 그녀의 성을 붙여 부르며 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다. 평생 백화점 쇼핑이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어느 불쌍한 집안의 돈이라도 뜯어낸 겁니까? 아니면 내 경쟁사 중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이라도 추고 있는 겁니까?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기자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태민은 이것이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를 감정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로 몰아가면 그녀가 가진 모든 자격과 권위는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며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욕감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지루한 연설을 듣는 것처럼 무표정했다. 강태민의 독설이 끝나자 그녀는 의장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주주로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침착함은 강태민의 흥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그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의장이 마지못해 허락하자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주주 여러분, 강태민 회장님과의 개인적인 과거는 이 자리에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이 회사의 미래와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논점을 명확히 하며 강태민이 만든 진흙탕 싸움에서 전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그녀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아트로포스 홀딩스가 준비한 자료가 띄워졌다. 그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숫자와 그래프들이었다. 유진은 전문 애널리스트처럼 유창하고 막힘없이 유노이아 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드림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룹의 핵심 사업부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지난 6개월간 그룹의 부채 비율은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반도체와 바이오 사업부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30%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강태민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포장했던 프로젝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수익성 예측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 내역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당신들의 돈이 한 사람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기념비를 짓는데 낭비되고 있다는 강당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꾼이었던 주주들이 이제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연기금 펀드 대표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민은 창백해진 얼굴로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것은 그룹 내부의 실제 데이터였기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비전과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공허한 단어들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유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과 비교되며 더욱 무능하고 감정적으로 보였다. 박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발표를 마치며 유진은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유노이아 그룹의 잠재력을 믿기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왕국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회사가 한 사람의 자아도취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곳임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선전포고였다. 유진이 자리로 돌아가자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세력의 균형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권력자였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그와 동등한, 어쩌면 그보다 더 예리한 칼을 든 적이 나타났다. 회의장은 이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강태민의 충신들과 서유진의 논리에 설득된 이성적인 투자자들. 볼드룸 1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다. 강태민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는 자신이 재앙적인 수준으로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주총회는 아수라장 속에서 끝이 났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서 전례 없는 굴욕을 맛보았다. 이글거리는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값비싼 크리스탈 장식품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파괴적인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 수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그녀의 과거를 전부 파헤치고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내. 돈에 미친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 뭐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녀의 이름이 더러운 스캔들과 함께 오르내리는 거야. 당장 시작해. 그의 지시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이성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그는 이제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은 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아내의 일조 원대 복수극, 주주운동가 가면 뒤에 숨은 탐욕과 집착, 서유진,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 논란, 강태민의 홍보팀이 뿌린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대중에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이성적인 투자자가 아닌 사적인 원한에 눈이 먼 불안정한 여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언론의 광기 속에서 서유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해명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대중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지만 강태민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녀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다. 반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강태민의 모습은 점차 치졸하고 절박해 보이기 시작했다. 동해의 지휘본부에서 윤성화는 연일 터져나오는 가짜 뉴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겠네. 우리도 무언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상관없습니다. 강태민이 헛개비에게 총알을 낭비하게 두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의 그림자가 아니라 왕의 목이니까요. 그녀는 이미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여론전이라는 연막을 피우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비장의 카드, 즉 킹을 잡을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강태민의 아내로 살던 시절 우연히 발견하고 남몰래 보관해왔던 비밀의 증거들이었다. 바로 강태민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였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윤성환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자료로 정리해 두었다. 그녀는 이 폭탄을 아무렇게나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윤성환의 오랜 인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정민 기자에게 은밀히 접촉했다. 김정민 기자는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돈이나 정보를 거래하는 대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제공했다. USB 하나에 담긴 강태민의 모든 비리, 즉 뇌물 장부, 비밀 녹취 파일,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그의 손에 넘어갔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김정민 기자가 속한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 단독 특종이 터져 나왔다. 단독 유노이아 드림시티, 부패의 토대 위에 지어진 꿈의 도시. 뉴스는 강태민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는지, 환경평가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녀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언론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불과 어제까지 서유진의 사생활을 캐던 기자들이 이제는 모두 유노이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쌓아올린 혁신적인 젊은 리더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부패한 범죄자로 추락했다. 유노이아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졌다. 시민단체들은 강태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태민은 약혼녀 오민서와 대책을 논의하던 중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전한 소식에 뉴스를 확인했다. 화면에 떠 있는 헤드라인과 자신의 이름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이 단순한 굴욕감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가 파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범죄들이 유령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를 지지하던 정치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랜 동맹 관계였던 기업 총수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 순간 TV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다. 검찰, 유노이아 그룹 본사 압수수색 전격 결정. 강태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래 그의 왕국이었던 도시를 향해 검은 세단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성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죄수였다. 체크메이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민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유노이아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서유진의 아트로포스 홀딩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헐값이 된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사들였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그녀는 강태민 일가를 제치고 유노이아 그룹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최대 주주가 된 그녀가 행사한 첫 번째 권리는 긴급 이사회 소집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강태민 해임의 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동맹을 잃은 강태민에게도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저항이자 가장 치욕적인 심판대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하고 무거웠다. 이사진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민의 측근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회사의 존폐를 걱정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은 회의를 소집한 당사자로서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복수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저는 주주로서 그리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태민 대표이사가 받고 있는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는 유노이아 그룹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불법적인 경영 활동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해임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짧고 간결했으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에만 근거했다. 그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최대 주주의 당연한 권리 행사였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로 쏠렸다.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인 호소와 감추지 못하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제 아버지께서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이룬 성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음모에 넘어가 저를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이사진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려 했으며 과거의 인연과 은혜를 상기시켰다.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저 여자 서유진의 사적인 복수극에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버리면 이 회사도 끝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더 이상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비전은 이미 부패의 얼룩으로 더러워졌고 그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박 이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선대회장 시절부터 30년간 유노이아에 몸담아온 산증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선대회장님을 모셨고 강태민 대표이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평생 지켜봐 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는
잠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수십만 주주들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대표이사 해임안에 찬성합니다. 박 이사의 발언은 강태민에게 내리꽂힌 마지막 비수였다. 가장 믿었던 충신의 배신은 그의 남은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의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표결 시작을 선언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강태민의 측근 몇몇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가는 순간 강태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표결 결과 총원 12명 중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대표이사 강태민 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포와 함께 망치가 탕하고 울리는 소리는 강태민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 격저처럼 들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젊은 제왕은 그렇게 자신의 성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사들은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오직 강태민과 서유진 두 사람만이 남았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너져 내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잿더미만 남은 전쟁터를 바라보는 듯한 공허하고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전쟁은 끝났다. 한때 그의 권력의 심장이었던 그 방에 그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강태민의 몰락은 그가 쌓아올린 성공만큼이나 빠르고 극적이었다. 이사회에서 해임된 그는 유노이아 그룹의 주인이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에서는 초라한 피의자로 전락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다. 약혼녀였던 오민서와 태산그룹은 즉시 파혼을 선언하며 그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했고 그를 방패막이로 삼아주던 정관계 인사들은 이제 그를 알지 못한다고 잡아댔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오만함이 뿌린 씨앗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남은 것은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사라졌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 슈퍼카는 압류되었고 그는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서울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숨죽여 지냈다. 언론은 얼마간 그의 재판 소식을 다루었지만 세상은 곧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그를 잊었다. 그는 그렇게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반면 유노이아 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유진을 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선 날, 방 안에는 아직 강태민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내려다보던 거대한 창가에 서서 잠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정복자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리더의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였다. 그녀는 부패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허황된 꿈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자원을 그룹의 핵심 사업부와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살리는 데 투입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내쳤던 박 이사를 다시 재무총괄 책임자로 복귀시켰고 능력 있는 실무진들을 등용하여 위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그녀의 리더십은 독단적인 카리스마가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성과 소통의 힘에서 나왔다. 그녀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강태민 시절 억압되었던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섰고 삭감되었던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며 엔지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회사가 한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과 능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유진은 잠시 휴가를 내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동해의 작은 마을을 다시 찾았다. 1년 전 그녀의 심장처럼 울부짖던 성난 파도는 이제 잔잔한 수평선이 되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바닷가를 거닐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고통과 분노, 치밀한 계획과 숨막히는 싸움의 시간들. 그녀는 강태민을 무너뜨렸지만 마음속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텅 빈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전쟁의 진짜 목표는 강태민의 파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굴욕의 잿더미 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과정이었다. 복수는 그녀를 움직이게 한 연료였지만 목적지는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유노이아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이었다. 그녀의 비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시장은 그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유노이아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길모퉁이 신문 가판대에서 강태민의 최종 판결 기사를 보았다. 징역 몇 년, 추징금 얼마. 그 숫자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다. 회장실에 도착한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